네, 안녕하세요. 역시 보타일맨 교수, 오시영 교수가 9번째 민법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8번 강의를 했는데, 각각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적인 사항들만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욕심이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주요 쟁점들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법을 보면요, 민법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 1조와 2조, 그래서 법원과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그런 제왕 규정과 1조에 2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강까지 배운 것이 뭐냐니까 주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이 이제 객체에 대한 것입니다. 객체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객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동산이라든지 원물과 과실이라든지 주물과 종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막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니까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어렵지 고정되어 있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주체와 객체가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죠?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을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주체가 객체에 작용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매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매개. 그런데 이 매개 중에서 가장 중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2개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첫째가 뭐냐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입니다. 법률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3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단독행위, 두 번째로는 계약, 세 번째로는 합동행위가 있다. 그 3가지 법률행위의 공통 요소는 뭐라 그랬죠?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이 단독행위이고,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2개가 있는 것이 계약이고,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합동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해둬야 되고, 의사표시의 무서운 점은 의욕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렇죠? 의욕한 대로 내가 100만 원 줄게 라고 하면 100만 원을 줘야 되고, 1000만 원에 사겠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500만 원에 샀는데 왜 저한테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깎아주세요 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사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한 매개고리가 되고, 두 번째 매개고리가 뭐냐니까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생긴다라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민법의 구조는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구조가 다 그래요. 모든 법의 구조가 법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이지만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받는 그런 원칙인데, 우선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도 있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면 만일 계약이다 라고 하면 법률 사실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왜냐하면 한 사람은 사겠다라고 하겠죠. 사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식하게 말해서 뭐라고 부르죠? 청약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겠다라는 의사에 대해서, 그러면 난 팔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승낙이라고 하죠. 결국 사겠다라는 의사표시와 팔겠다라는 의사표시 2개가 결합해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 사실은 2개가 있죠. 의사표시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돼야 하니까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반드시 법은 법률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이 구조가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이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약이 된다.
이 계약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계약은 법률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쪽에서는 대금 청구권이 대금을 그럼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대금을 달라라는 대금 청구권이 생길 것이고 한쪽에서는 소유권을 넘겨달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매매를 통해서 만약 지금 매매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지만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라고 한다면 야 임대 보증금 내놔. 그러면 야 내가 임대할 테니까 그 아파트 나에게 2년 동안 빌려줘.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권리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일 이제 하자가 있게 되면 뭐 착오라든지 취소라든지 뭐 무효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법률 요건이 완벽하면 법은 반드시 법률 효과를 통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도와준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덤으로 더 말하면 법률 요건은 크게 보면 4가지 요건으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4가지 형태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가 법률 요건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법률권을 분류를 해보면 이 법률 요건 중에서 어떤 게 있냐니까 권리가 발생하는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권리가 발생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계약이겠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돈 받을 권리가 생기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을 다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가장 첫 번째가 권리 발생 요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권리 발생 요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기는 게 뭐냐니까 권리 발생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무효인 경우겠죠. 그죠? 권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무효란 말이에요. 반사의 질서가 되고. 그러니까 첩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을 했는데 그 무효가 돼서 장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저지 규정이 있어요. 저지 규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직은 가장 대표적인 게 기일이 아직 되지 않았다. 내가 물건을 살 때 매매 대금을 석 달 뒤에 준다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못 주겠다. 기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또는 동시행의 항변권. 너가 돈 안 주면 나 물건 안 줘. 그럴 수 있죠? 돈 안 주면 물건 안 준다. 이 같은 동시행 항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니까 저지시킨다라는 거죠. 발생한 권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권리를 저지시킨다. 네 번째가 뭐냐니까 소멸 규정이에요. 대표적으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는데 미안하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못 갚겠다 하고 소멸 수요를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런 법률 요건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소송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재판을 진행할 때 누가 주장을 해야 되고 누가 거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요. 이 부분은 누가 정했다? 당연히 권리자가 주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발생한 사실은 모든 것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누가 주장을 해야 되니까 권리자가 주장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예스 하면 좋겠지만 상대방은 반드시 노 할 거란 말이에요. 노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니까 증명을 해야 되겠죠. 주장과 증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 권리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게 무효야. 권리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못 줘. 권리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소멸했어. 라고 다시 주장하고 증명하겠죠. 그럼 이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쪽은 권리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하겠죠. 그죠?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하겠죠. 그러면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공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못하는 사람, 주장과 증명을 못하는 사람이 재판에서 지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법률요건 분류설은 나중에 주장 책임을 누가 지고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는가. 왜냐하면 그 섣부로 법률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은 막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들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만 얘기하면 되지 불리한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률 요건들은
일정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에요. 형법으로 치면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성 요건. 그래서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법률 요건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세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발생 부분은 권리자가 주장 증명을 해야 되고, 장애 저지 소멸은 채무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또 보면,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 같은 경우죠. 상속. 그렇잖아요. 상속,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시작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가잖아요. 권리 변동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제 동그라미 몇 개 또 그려볼 거예요. 이 동그라미 몇 개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속에서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근데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있는 게 뭐냐니까,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법률 행위죠. 그죠? 법률 행위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고,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이 의사표시는 의혹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키워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섭죠. 그래서 이 계약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계약에 매매 계약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고용도 있고, 도급도 있고, 말이죠. 여행도 있고, 의료도 있고. 하여튼 이 계약은 우리가 만들기에 따라서 수천, 수만 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독행위는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이와 같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합동행위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법률 요건인데, 그것이 뭐냐니까 주운법률행위가 있어요. 주운법률행위가 있단 말이죠. 이 주운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하고 아주 비슷한, 나도 좀 끼워줘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운법률행위에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니까 의사의 통지라는 게 있어요. 의사의 통지.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을 보다 보면 의사의 통지는 말 그대로 그 의사의 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관념의 표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통지와 승낙이 있는데, 이것은 승인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승낙은 아까 계약에서 말하는, 여기 계약에서 말하는 청약과 승낙이 있었잖아요. 청약과 승낙. 그때 이 청약도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지금 주운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승낙은 승인. 어떤 경우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채권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승인하면 채권이 양도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말하는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승인하면 된다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승낙한다라고 지금 법조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통지와 승낙이 있어요. 여기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이 있어요. 무권대리에서 많이 나오죠. 무권대리가 있을 때 상대방이 본인한테 무권대리하고 내가 거래를 했는데 본인 아저씨 승낙해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최고를 해보고 독촉을 한다는 거죠. 또는 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니까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가.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 얘기인데, 교수님이 옛날에 사법고시 볼 때 잘 안 해지잖아요. 이게 안 해져. 그러니까 이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아차거 이렇게 했어요. 아차거 이렇게 하면서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이 있어. 이렇게 의성어 비슷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안 해져. 그러니까 총알 맞았네. 관통상 입었다. 이렇게 했어요. 관통상 입었다. 그래서 소리가 정확하긴 않지만 관념의 통지는 통지와 승낙, 그래서 관통상 입었다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여러 번째로 똑같이 헤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의사의 통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관념의 통지, 이 통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원총회는 뭐라고 그랬죠? 사원총회는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잖아요. 사원총회는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라는 게. 일주일 전에 사원총회 통지를 안 하게 되면 그 사원총회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 법적인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사실행위인데,
이 사실행위는 뭐냐니까 그냥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 세 개의 공통점은 의욕은 없어요. 의욕은 없는데 뭐냐니까 인식이 있어요. 인식은 있어요. 그렇게 정신작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인식은 있는데 여기에 뭐냐니까 의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욕이 없는데 의욕이 없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하니까 법률이 들어가요. 법률 친절하게 법률이 들어가요. 법률이 들어가서 결국 인식과 법률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니까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의욕한 대로 효과가 되니까 법조문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의욕한 대로 효과가 생겨요. 법조문이 필요 없어. 그런데 주은 법률행위는 인식만 있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앞으로 나가는 액션이 없어요. 그 앞으로 나가는 액션을 누가 해주냐니까 법률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고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뭐라 그러죠? 무권대리인이 행위를 했어요. 무권대리인이 행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통지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하죠? 최고를 하죠. 아버지 내가 당신 아들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아버지가 인정해줄 의향 없습니까? 하고 최고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최고를 받은 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 침묵을 지켜. 대꾸가 없어. 그러면 우리 법조문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15조가 뭐라고 민법 15조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한 달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한 달이 지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법 15조가 최고를 받고도 침묵을 지키면 한 달이 지나면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의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니까 유실물 습득 같은 경우. 유실물 습득. 여러분 길거리를 걷다가 금반지를 주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경찰서 갖다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는데 너무 착실한 거예요. 만약 그거 있으면 주변을 살핀다. 첫째. 두 번째로 CCTV가 있는가 본다. 그래갖고 없으면 그냥 가서 여러분 여자친구 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걸리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해서 절도죄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긴 하지만 하여튼 유실물 습득이단 말이에요. 근데 유실물 습득은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사가 뭐냐니까 착하니까 아까 학생이 말한 것처럼 착하니까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 금반지 주인이 안 나타나. 응? 금반지 주인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경찰서에 연락이 와요. 선생님이 6달 전에 금반지를 주워가지고 우리 경찰서에 갖다 맡겼는데 주인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 드릴 때, 선생님 드릴 테니까 와서 찾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반지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반지를 주울 때, 이게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어요. 의욕이 없잖아요. 이거 내가 가져야지 하는 의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경찰서에서 유실물법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냥 금반지를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운 법률행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운 법률행위라는 것은 정신작용이 개입을 해요. 하는데 그 개입하는 것은 인식에 머물러 정지된 상태에 있는데 어떤 의욕으로 나가지를 못해.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효과를 의욕하지 않은데 친절하게 누가요? 법조문이 들어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금반지가 내 거야 라는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운 법률행위는 그래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표시, 사실행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의사의 통지는 내가 외인들어 아차가 이렇게 외세요. 좀 재밌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재밌어. 관념의 통지는 관동상이겠다 이렇게 외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내가 유실물 습득만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무주물 선점이라든지 또는 매장물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행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몸으로 움직이면서 행동을 사실적인 행위라고 있잖아요. 금반지를 줍고 땅을 파서 금괴를 발견하고 화살을 쏴서 날아가는 새를 잡아갖고 무주물을 선점하고 그렇죠? 그런다고 또 무주물을 잡는다고 곰 잡으러 갔다가 또 곰한테 얻어 터지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운 법률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뭐가 있냐니까 세 번째 영역이 사건의 영역이 있어요. 사건의 영역.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와 주문법률행위의 영역은 의욕이라는 정신작용에 개입하든지 인식이라는 정신작용에 개입하든지 하여튼 인간의 정신작용에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막 태풍이 불었어요.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는 감나무에 매달려 있는 감은 부동산이었잖아요. 토지의 정착물이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감이 하나 뚝 떨어지니까 그것은 동산이라는 감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건이에요. 또 어떤 경우냐? 사망 같은 경우죠. 사망. 인간의 정신적인 개입 없이 그냥 죽었어요. 상속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또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부양청구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영역에서 사망과 출생과 같은 이런 인간의 정신작용에 개입하지 않고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영역이 뭐냐니까 이제 위법행위의 영역이에요. 위법행위 영역이고, 이 위법행위의 영역에서는 이제 채무불이행과 이제 불법행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영역은 뭐가 생기냐니까 부당이득이 생겨요. 부당이득이 생겨서 돌려달라. 예를 들어서 옆집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또는 옆집 닭이 우리 집에다 와서 달걀을 하나 낳고 갔어요. 그러면 그 달걀은 누구 거예요? 당연히 닭주인 거죠. 그러니까 닭주인이 그 달걀은 내 거니까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돌려달라. 우리 집에 밍크코트를 빨래를 널어놨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휙 옆집으로 날아가서요. 당연히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고 사망, 출생과 같은 사건에 의해서 상속이라든지 부양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 영역에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고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겠죠. 이와 같이 크게 보면 법률 요건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크게 보면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 법률행위만 놓고 봐도 아까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계약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들기에 따라서. 계약은 사적 자치로 자기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법률행위 하나하나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권리라는 거예요. 다른 권리. 이게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도 5월 5일 날 체결한 매매 계약과 5월 10일 날 체결한 매매 계약은 같은 권리예요? 다른 권리예요? 당연히 다른 권리죠. 다른 권리가 되면 권리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로 다른 권리는 이것이 이제 이 이론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소송물 이론을 이해하게 돼요. 이 이론을 통해서 소송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송물 이론을 이해하게 되고 소송물 이론을 이해하게 되면 민사소송의 한 30%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헤매기 시작하면 소송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소송물을 이해를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매개고리로서의 법률 요건이 있는데 이 법률 요건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주문법률행위는 인간의 정신작용에 개입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영역은 인간의 정신작용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위법행위의 영역이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똑같은 거라고 주문법률행위라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다른 법률 요건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 법률 요건. 그리고 매매 계약의 경우도 매매 계약 도급 계약, 고용 계약, 위임 계약 다 다른 계약이라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매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5월 5일자 계약과 5월 10일자 계약이 다른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계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다른 권리다.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다 다르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 다르다라는 결론이 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수만 가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해서 권리의 발생요건 그 다음에 장애요건, 저지요건, 소멸요건으로 나누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주장과 증명 책임을 지는가라는 문제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그것을 잘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그걸 못하면 이길 소송을 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결국에는 깡통을 차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구조는
여러분이 보는 모든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서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전체를 관조할 수 있는 아주 식견 높은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서를 읽게 되면 굉장히 이해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 하나를 갖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죠.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